저는 62세입니다. 재혼을 했지만 혼자가 나았습니다. 그땐 미쳤었나 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말년에 재혼하면 99% 후회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혹시라도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7년 전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두 아들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시켰지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서 건물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큰아들 내외의 권유로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가게는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적막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들리는 건 제 숨소리뿐이었지요.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자기 살기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엄마, 지금 좀 바빴어 하며 짧게 끊기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너도 이제 새 인연 한번 만들어봐. 내가 아는 괜찮은 분 있는데.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혼자가 편해. 그렇게 말했는데 매일 밤 천장만 보며 뒤척이다 잠드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작년 친구의 소개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64살의 전직 공무원. 첫인상부터 참 점잖고 신중해 보였지요. 영숙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첫 만남부터 왜 이리 마음이 끌리는지 모르겠네요. 차분하게 웃으며 건네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 특히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첫 만남 이후로 철용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맛있는 식사를 사주겠다며 근처 맛집을 찾아다녔지요. 영숙 씨는 식당을 하셨으니까 입맛이 까다로우실 텐데 제가 찾은 곳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철용 씨의 그런 섬세한 배려가 참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잘 주무셨어요?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전화가 왔지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아둔 것도 조금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영숙 씨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영숙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철용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가 잘 통했고 제 이야기는
뭐든 귀 기울여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말이에요.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숙 씨 없는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철용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아들이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박철용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공무원 출신이면 뭐예요? 요즘 세상에 공무원 출신이 뭐 대단하다고. 전 배우자는 왜 돌아가셨는지,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큰아들의 거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도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집을 다 날리신 분들.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작은 아들은 그날 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개진 채로요.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요? 동네에서 식당 하면서 둘을 가르치고 건물까지 일군 게 우리 엄만데. 이제 와서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게 위험해질까봐 겁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의 반대가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막는 걸까? 이제 와서 엄마를 걱정한다고? 큰며느리는 아이의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자고 가요?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용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우리 결혼합시다. 자식들이야.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잘 살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자식들을 설득할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일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철용 씨가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영숙 씨,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할 것 있나요? 간단하게 식만 올리고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신고부터 해놓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잖아요. 영숙 씨 자식들 설득하는데도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철용 씨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도 조급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더 서두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최소한 그 사람 자식들은 만나보고 결정하셔야죠. 아버지 재산 지키느라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시면 어떡해요?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나도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큰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철용 씨랑 저녁이라도 같이 하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철용 씨가 바로 거절하시더군요. 아니, 그게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시간을 내기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야 했는데 전 그저 철용 씨를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막판에 설득을 해왔죠. 엄마, 최소한 그분 사는 곳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결혼하시게요? 아니야. 철용 씨가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 결혼하고 새로 집을 구해서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애들도 안 만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준비예요? 자식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전 철용 씨의 달콤한 말만 믿고 싶었나 봅니다. 영숙 씨, 우리 세상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서로 믿고 가는 거죠. 결국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전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큰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 저는 철용 씨가 구해놓았다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빌라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제가 살던 단독주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철용 씨, 집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아이고, 영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로 있다가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겠지 하면서요. 짐을 풀고 있는데 철용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숙 씨, 식당은 얼마에 정리했어요? 네. 가게 자리가 좋다 보니 권리금이랑 다 해서 5억 정도예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했으니까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 제일 잘 되는 한식집이었거든요. 5억이나요. 그 돈은 그럼 어디에 두셨어요? 은행에요. 정기예금하고 적금 들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무심코 던지는 질문처럼 보였는데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시래기국에 반찬 몇 가지 차려놓고 있는데 철용 씨가 갑자기 통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영숙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돈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재무 관리는 자신 있습니다. 영숙 씨는 장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통장이라뇨.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철용 씨, 그래도 여기 제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고 영숙 씨, 저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서운하네요. 정말. 철용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영숙 씨도 제 연금 통장 관리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부부는 하나 아닌가요? 겨우 그날은 넘어갔습니다만 그때부터였어요. 철용 씨의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 화장실 다녀와서 보니 비밀번호는 언제 알아냈는지 철용 씨가 제 핸드폰을 뒤적이고 계시더군요. 철용 씨, 그건 제 핸드폰이잖아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비상연락망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영숙 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오후 철용 씨가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영숙 씨, 통장 정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은행에 도착해서는 제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영숙 씨,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통장 정리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네요.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이 읽어주는 거래 내역을 듣고 있던 철용 씨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영숙 씨,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300만 원씩이나 되는군요. 예전에 월세 있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네요. 이런 중요한 걸 결혼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운하네요. 정말. 그 순간 큰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이후로 철용 씨는 돈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쳐놓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숙 씨, 식당 정리한 돈을 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나요?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요해졌어요.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세입자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월세는 언제 받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영숙 씨,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고 그래요? 부부는 하나인데 건물주인데 이런 빌라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어느 날은 퇴직한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분이 제 오랜 친구예요. 지금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요.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무슨 사모펀드라나. 최소 가입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더군요. 철용 씨,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본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상품은 최소 10%는 받을 수 있대요. 죄송하지만 전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돌아간 후 철용 씨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당신 돈이라고 혼자만 움켜쥐고 내가 뭐 사기라도 치자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다 내 재산입니다. 집 문서에 통장까지. 이제 믿겠어요? 서류를 보니 30년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3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들은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이었고 아파트는 이미 담보대출이 꽉 차 있더군요. 이제 영숙 씨도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당 정리한 돈이 5억,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300만 원. 이게 다는 아니겠죠? 숨긴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철용 씨를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결혼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문득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우리 언니도 그랬어요. 재혼하고 4달 만에 집도 날리고 통장도 털리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때는 설마 철용 씨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철용 씨의 돈 얘기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던 등산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화요일, 금요일 노래교실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영숙 씨, 그 등산 모임에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뭐 하러 그런 데 나가요? 산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말이 이어졌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 얘기라도 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산에서 만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도 말이에요. 미장원에서 만난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리는 거 모르세요? 급기야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영숙 씨,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게 바꿔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ATM 가서 찾아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내 연금 통장 관리하면 되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의심하면 섭섭하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뭘 그렇게 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하기 딱 좋겠네. 그냥 일반 폴더폰으로 바꾸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더 편해요. 문자랑 전화만 되면 되지.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웬일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며느리랑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살림하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설상가상으로 주말마다 오겠다던 큰아들네도 못 오게 하더군요. 영숙 씨, 새 살림 시작하는데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금실이 좋아져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철용 씨 말대로라면 전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하던 식당 그만두고 나니 심심할까봐 시작한 취미 생활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철용 씨,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왜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러자 철용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씨, 제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사기당한 노인 얘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당신이 가진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월세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월세 통장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남자 집주인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관리하는 게 세입자들한테도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졌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문득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러다가 결국 건물까지 다 뺏겼대요. 새아버님이 처음엔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러다가 통장 관리한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건물 명의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사신대요. 그때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철새장 안에 갇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1층에 사시는 세입자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김 사장, 저번 달 월세는 잘 받았지? 근데 알고 있어? 남편분이 와서는 월세 통장을 바꾼다던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통장을 바꾼다고 했다고요? 그래, 지난주인가 와서는 새로운 통장 주면서 앞으로 여기로 입금해 달라고 하던데. 월세 관리는 이제 남편분이 직접 하신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연락해보니 다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철용 씨가 일일이 찾아가서 통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용 씨, 혹시 건물 월세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철용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세입자들이 여자 집주인은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전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식구들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그게 무슨, 제 큰아들이 빚이 좀 있어서 한 2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가봤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세 입금이 2달째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600만 원. 제 돈이 철용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영숙 씨, 왜 은행은 다녀오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철용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자꾸 애들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돈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밤 돈 얘기로 끝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결정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철용 씨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숙 씨, 이번에는 꼭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식당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아직 다 있잖아요. 전 그 돈은 작은 아들 결혼할 때 써야 해요. 죄송해요. 그러자 철용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걸걸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 자식 결혼에만 쓰겠다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 관리도 제가 다 하고 있고 당신은 편하게 살잖아요. 세입자들 관리요. 2달치 월세 받은 거. 그것부터 빨리 돌려주세요. 순간 철용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동안의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영숙 씨,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있네요. 당신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20년이나 장사했다면서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식당 정리할 때 받은 돈 얘기가 나오자 철용 씨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5억이라면서요? 그런데 통장에는 얼마 없던데 나머지는 어디다 숨겨뒀어요? 건물도 있고 당신 재산이 10억은 될 텐데.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큰아들한테 전화했네. 돈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게 뭐 숨기려고 그래요? 아들하고 짜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큰아들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핸드폰을 뒤지는 동안 머릿속으로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처음엔 달달하게 꿀 발라서 결혼하자고 하다가 나중엔 폭력까지 휘두른다고. 돈만 뺏으면 도망간대요. 한 번은 그렇게 새 집이나 다니면서 돈 뺏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무서워진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철용 씨의 통화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아니, 그 돈은 곧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아니,
이 여자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한 3억 정도는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자는 더 쳐드리죠. 잠시 뒤에 또 다른 통화가 이어졌어요. 동생.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해보자고. 식당 처분한 돈이 5억이래. 거기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꽤 되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야 돼.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이야. 저번에 그 할매는 우리가 잘못 골랐지. 이번에는 확실해. 건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한 3개월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문에 기대어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철용 씨 숨소리가 마치 야수처럼 들리더군요. 귓가에서 맴도는 통화 내용에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이 여자라고 부르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철용 씨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외출을 했습니다. 영숙 씨,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형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분명 전날 통화에서 말했던 그 형님일 테죠. 철용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어머니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매일 밤 식은땀 흘리면서 잠들었다니까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네 말 진작에 들을 걸.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제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사기꾼하고 살고 계셨다니. 당장 그 집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나오면 월세 600만 원은 영영 못 받을 것 같아. 게다가 내가 갑자기 나가면 철용 씨가 세입자들한테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가 다른 계획이 있어. 큰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20년 넘게 거래했으니까요. 김영숙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점장님,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사정을 듣고는 지점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죠. 혹시 모를 명의도용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러서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월세 통장을 다시 제 것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가게 단골이었거든요. 사장님,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세입자분들 다 연락해서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철용 씨가 이미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영숙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장 보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 해서. 철용 씨가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해드릴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맛있게 차려드렸어요. 술도 한 잔 더 따라드리면서 영숙 씨,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더 미안하네요. 어제는 제가 너무했죠.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철용 씨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 이제 서로 믿고 살아요.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살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였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철용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애들 아빠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벌을 받네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둑처럼 숨어서 나온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지만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자 2통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철용 씨에게. 철용 씨, 이제 그만 헤어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변호사님께 이혼 서류 맡겨놨으니 깨끗이 정리하시죠. 600만 원은 제가 포기할게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하나는 세입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라며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계좌 바꾸지 마세요. 큰아들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철용 씨한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처음에는 달래듯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 씨, 집에 돌아오세요. 월세는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자로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당신도 결혼 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적금 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들으신 형사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박철용 씨라고 하셨죠? 이런. 마침 잘 오셨네요. 충남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70대 여성분이신데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날리셨다고 합니다.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알고 보니 철용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로 재산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렸다고 했죠.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돈 문제로 괴롭혀 재산을 갈취했나 봅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세요. 빨리 빠져나오셨네요. 보통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신고를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철용 씨가 큰아들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지키고 있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형사님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용 씨가 대전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여성분을 또 만나려다가 그쪽 자제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원래 살던 집으로 가려고 하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다 새로 해놨어요. 현관문 도어락은 얼굴 인식으로 바꾸고 CCTV도 달아놨어요. 안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싹 해놨더군요. 커튼도 새로 달고 냉장고에는 밑반찬도 가득하고.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2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영숙 씨 노래교실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노래교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등산 모임 식구들도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연락도 없이 잠적했다고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철용 씨 사건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모두 6명이나 됐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네요. 600만 원으로 끝난 게. 그렇죠. 저는 집문서까지 뺏겼다가 겨우 되찾았어요. 전 3억을 날렸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다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 결과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답니다. 다행히 제가 신고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년층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저처럼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해요. 자녀들과 상의하고 최소 6개월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재산만큼은 절대 섞지 마세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니까. 당신의 행복이니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도 이젠 그저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요즘은 매일 저녁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하네요. 주말이면 손주들도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고 그동안 제가 뭘 그리 서둘렀나 싶더군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화려한 말로 꾸민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600만 원으로 값진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통해 무료로 이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2세 김영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셨지만 재혼 상대를 잘못 만나 한 달 만에 후회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런 노년층을 노린 결혼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분들과 상의하시고 최소 6개월의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가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월이 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